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표가 여당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보다 4표 적게 나왔습니다.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표 단속을 했지만 결국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겨졌는데 검찰이 확보해 재판에 제출하고도 공개되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들을 오늘도 단독 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특검법 표결 결과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직후 곧바로 재표결에 붙여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를 얻어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104표로 국민의힘 의석수 108표보다 4표 적게 나왔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 가운데 겨우 4표가 부족했던 겁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본회의장 곳곳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단일 대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던 상황.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돼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탈표가 나올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또 국감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요.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다음 달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오른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가 나왔고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단 이번 특검법은 막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온 표결 직후에 여당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을 듣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본회의 직후 여당에선 김건희 여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 커진 겁니다. 지난번 재표결 땐 전원 반대를 던졌던 여당에서 이번엔 이탈표가 4표나 나온 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듣고 있다며 일부에선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점상 지금은 아니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의 공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세력들이 빌미를 잡아 탄핵의 원동력으로 삼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의 사과 압박에 떠밀리듯 사과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법 판단이 다 끝난 뒤에야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당에서조차 명분이 없을 때 타이밍을 얘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쌓여가고 있지만 특검법은 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JTBC가 연속으로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핵심 진술과 증언을 모두 확보하고도
3년 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사 상황을 박현주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0년 9월과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모두 40번이나 연락한 사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릴 수 있다고 쓴 2차 주포 김 씨의 편지. 김 여사도 BP 패밀리에 포함됐다는 김 씨의 진술까지 검찰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첫 재판 이후 이번에 JTBC가 보도할 때까지 3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3회 장소 조사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4년 3개월 만에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청이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다른 청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 직접 했다는 진술도 했죠. 하지만 2달 뒤 2심 법원은 이 거래에 대해서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이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동안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저희 JTBC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시기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40%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를 들었다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 수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자신에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 업체입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된 주식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며칠 뒤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 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씨가 김 여사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 JTBC는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을 하면서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인물인데 이 문제로 김 여사로부터 왜 종가보다 500원 더 싸게 팔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답했고 이후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항의를 잠재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종이라고 봤습니다.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900원인데 왜 5,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했고 둘이 대판한 듯 하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여 원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민 씨는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 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 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주가 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승낙을 받아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주가 조작 주포들의 검찰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주식 수익의 30-40%를 떼주겠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1차 주포 이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건데 회사의 주가는 이 매출이 늘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회사 주식을 놓고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한 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이 김 여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맞느냐 다시 한번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 씨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다시 답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김 여사가 들었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예견하거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만 이 씨는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김 여사가 10억 원이나 들어있는 계좌 운영을 바로 맡겼다. 이런 취지로도 진술을 했잖아요. 예, 김 여사는 당시에 10억 원이 든 신한은행 계좌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가 당시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주환이 주식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라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이주환은 이 씨의 가명인데 네. 어떤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이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계좌 운용을 맡긴 건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야겠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권 전 회장이 이 미국 자동차 경매업체인 코파트라는 곳과 계약을 곧 맺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실제로 그의 말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선 완전히 유통되지 않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이 초기에 김 여사가 이런 설명을 듣고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야겠다 했거나 특히 권 전 회장을 이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권 전 회장은 30-40% 수익을 주겠다는 그 이 씨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이 검찰에 이 씨의 진술은 생 거짓말이다. 이 금융 쪽에 유능한 전문가라고 추천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김 여사에게 자기의 주변 지인을 사교 목적으로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권 전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 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1차 주포 이 씨에게 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양모 씨인데요. 이 JTBC가 확인한 양 씨의 진술서를 보면 2010년 1월 23일 권오수 대표가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또 수수율도 70대 30으로 깎았으니 만나보자라고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씨가 수익의 30%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쓰자고 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형 약정서까지 써야 하느냐고 말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권 전 회장에게 이 씨를 소개받은 또 다른 인물 오모 씨도 권 전 회장이 이 씨를 주식 선수라고 소개했다라고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김 여사가 왜 주식을 싸게 팔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나서면서 그 항의가 무마됐다. 이런 2차 주포의 진술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면 그 부분도 또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당 500원을 싸게 블록딜 거래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1억 원쯤 손해를 받고 김 여사가 항의를 했지만 권오수 전 회장이 나서서 무마가 됐다는 건데 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뒤에도 김 여사는 김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고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이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설명을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검찰이 여러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진술들을 놓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 손모 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확정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은 족하다. 즉 특정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라도 알고 있으면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이 1차와 2차 주포들의 진술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도한 이 주가 조작 1차와 2차 주포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마찬가지로 뉴스룸이 끝난 직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탈락 사실을 발표 2주 전부터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명 씨와 함께 일해온 측근 강모 씨가 가지고 있던 건데 강 씨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주위에 과시해 왔다고도 했지만 관련 녹취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 사실을 발표 전에 한 것도 관행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거는 그러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컷오프 미리 같은 경우. 어떻게 알아? 미리 다 그 후보들한테 얘기해 주잖아. 중진들한테 당신은 컷오프요. 컷오프 통보는 지난 3월 2일. 그런데 명 씨는 지난 2월 16일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모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의원님 이창구 안 되십니까, 본부장님? 2달 전에 김해 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강 씨는 이런 명 씨가 대선 뒤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주위에 과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통화했던 내용, 녹취, 그리고 서로 텔레그램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오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지역 공무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장난 휴대폰 보여주고 그러면서 김 전 의원보다 상석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호통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몰랐잖아요.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대화를 여러 차례 들려줬다고 주장했고 여러 개를 들려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다. 하지만 자신은 이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과장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말이 됐더라고요. 분명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 씨는 이에 대해 지역구 옮길 것을 추천했을 뿐이고 김 여사가 오빠라고 말하는 대화 녹취는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보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연봉 3억 원을 받는 공공기관 감사로 재직 중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뒤 8월부터 연봉 3억 원에 SGI 서울보증 상임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사주하는 등
역할을 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우리가 SGI 서울보증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날 한 대표도 김 전 행정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기업 대표와 기업 회생 전문가인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지원했다며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꽂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의 자진 사퇴 의사 여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에게도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8,600여만 원이 투입된 KTV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 등만 직접 참석했다는 저희 뉴스룸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가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인사차 들렀다, 끝까지 남아 격려를 하게 됐다는 게 해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은 이런 해명과는 다른 여러 정황들을 취재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어떤 정황들인지 안지현 기자가 먼저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JTBC 보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해명 자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녹화 현장 중간에 한 국악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 끝까지 남아 출연자들을 격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KTV가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출연자들은 JTBC 취재진에 공연 시작부터 김 여사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좀 늦게 참석했다고 하던데. 아니요. 공연 여사님 오시고 공연을 시작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그 공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 공연이 아마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해명 자료 가운데 한 국악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KTV 관계자는 취재진에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무대에 서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행사 당일 임박해서 아마 아주 거의 임박해서 아주 극소수만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자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대통령 내분이 이렇게 참석하는 무슨 약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만 그냥 들었어가지고. 애초에 그 무대에 이제 섭외 전화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전달은 누구를 받으셨던 거예요? 되게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자들. 그러니까 VIP 대통령 내외와. 맞아요. 게다가 KTV 내부 공문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반복적으로 참석자로 언급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해명 자료에서 무관중으로 사전 녹화에 방송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고 취재 과정에서 KTV 관계자 역시 참석자 섭외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섭외하지도 않았고 연락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JTBC는 어제 보도에 앞서 복수의 문학의 인사로부터 참석 섭외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저기 시간 되면 오시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별 볼이 없으니까 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좀 사정상 취소가 됐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안지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저희 취재 과정에서 듣게 된 게 KTV 관계자 설명은 국악인 한 명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을 해서 깜짝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였죠.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 취재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 국악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연락한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 다 핸드폰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후 문체부의 해명 자료에서는 이 국악인을 특정하면서요. 인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사전에 VIP 내외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공문, 그리고 섭외 단계부터 VIP 참석을 고지받았다는 출연자들 답변까지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 밖에도 사전에 참석자 맞이 준비를 했던 정황들 더 많이 취재했던 거죠? 맞습니다. 여러 취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그런데 KTV 측이 무관중 녹화용 공연이었다 이 점만 강조를 한 채 이 김 여사의 참석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언론으로서 공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례적인 게 어제 저희 보도 직후에 다른 언론 매체들에서 김 여사가 국악인들을 격려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여럿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당시 김 여사의 방문 일정은 추후에도 확인이 어려운 비공개 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기사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국악사랑, 이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격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네. 1년 전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취재 과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다만 한 가지, 김 여사는 공연 후에 출연자들과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 분위기를 젊은 국악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도 찍으셨나요, 여사님하고? 아니요,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찍으시니까 우리 같이 공연했다 해도 좀 뒤에 빠져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국악인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당시 출연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녹화 공연을 애초에 기획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KTV 내부 공문에 따르면요, 이 원장을 제외하고 최종 결재자는 이 최재혁 당시 방송 기획관입니다.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의 이 홍보기획 비서관을 맡고 있는데요. 네. 또 앞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 보도 홍보 미디어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KTV 방송 기획관이라는 자리는요, 2013년 폐지됐다가 이 최 비서관의 임용 직전에 다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재직하던 시절 KTV 임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순방에도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 순방에 동행한 KTV 직원은요, 이 최 비서관을 제외하곤 3명 모두 대통령실 출입 기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최 비서관은 이 순방 홍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이다. 그리고 KTV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간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공연을 기획했던 최 비서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내야 할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데 정부는 올해도 해외 순방 예산이 부족해지자 나라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또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도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발대로 현지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귀국하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했던 기업인들도 표를 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천만 원,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 원 등 5억 8,500만 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장 운영 예산 등이 부족하다며 예비비 19억 4천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는데 비상금까지 써서 외국에 나간다.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총 523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해볼만 하다던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결과는 29표 대 119표, 우리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일주일 전 정부가 당시 판세를 분석한 대외비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할 것이라며 현실과 정반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유치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교부가 작성한 판세 분석 대외비 문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투표권이 있는 BIE, 즉 세계 박람회 기구 소속 국가들에 있는 해외 공간과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문서엔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면서도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또 대외비를 전제로 1차 투표 시 경쟁국을 지지한 다수의 회원국이 2차 투표 시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결과는 부산 29표, 사우디의 리야드 119표로 외교부 분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교부는 표 계산을 여기는 표 계산을 아주 엄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크게 오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처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느냐. 과연 정말로 이 정도로 외교부가 무능력한 것인지. 외교부는 경쟁국이 막판 총공세를 실시하여 지지국 이탈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목표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가을이 오긴 왔는데 아직 반팔을 옷장에 넣긴 일러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 최고 27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날씨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가을의 전령 꽃무릇이 곳곳에 피어나 있습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꽃 구경에 한창입니다. 햇볕에서는 더웠고 요 그늘에 오니까 딱 좋았어요. 요즘 날씨 너무 쾌청하고 아름다워요. 하늘도 파랗고 높고 짱 최고로 좋았어요. 걸으면 약간 땀 날 정도니까 딱 좋아요. 이제 낮에 대비해서 반팔, 아침과 저녁을 위해서는 긴팔 하나 정도는 챙겨서 다니는 게.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4도를 넘겼던 오늘처럼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최고 22도에서 27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가장 낮게는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이틀 동안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서울과 같은 중부 지역에는 비가 1에서 5mm가 내립니다. 태풍 끄라톤이 사라지며 생긴 수증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며 비를 뿌리는 겁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뒤 이달 중순까진 낮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25도 안팎에 이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아침과 밤엔 15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강원 설악산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가 길어진 탓에 지난해에 비해 나흘, 평년에 비해 엿새 늦은 겁니다. 단풍 절정은 보통 단풍 시작일로부터 20일가량 후에 볼 수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마세라티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틀 넘게 도망다니며 태국으로 출국도 시도했었는데 여행 가방에 든 양주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광주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김모 씨.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망가셨나요? 누가 가져갔대요? 없어요?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술 마셨나요? 김 씨와 함께 도피를 도운 오모 씨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도와줬습니까? 왜 도와주셨어요? 범행 당일 대전을 거쳐 인천까지 이동한 김 씨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김 씨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이유,
여행 가방에 넣은 양주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수화물을 처리하다 술을 발견하는 바람에 수속이 지연됐는데 김 씨가 이때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게 김 씨 지인의 설명입니다. 정말 출국 금지가 걸린 건 다음 날 늦은 저녁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해외 도피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 씨에게 마세라티를 빌려준 또 다른 인물은 실제로 사고 당일 밤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마세라티 동승자와 김 씨를 대전까지 데려다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순천 흉기 살해범 박대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웃는 얼굴로 달아났던 박 씨는 오늘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표정을 바꿨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조금씩 기억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팔을 붙들린 채 유치장에서 나오는 박대성은 웃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7살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도망칠 때 포착된 그 얼굴입니다.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바꿉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진 않았지만 긴 앞머리를 눈까지 내리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기존 입장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을 공격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만 노린 거 아닙니까? 피해자만 노렸나요?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박대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흉기를 미리 챙겨 거리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숨기고 30여 분 동안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인지 등에 대해 프로파일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달 전 20대 손자가 7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두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도 2번이나 내려졌지만 합의를 하고 다시 살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20대 손자가 할머니가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 흉기로 찌른 겁니다. 때리는 소리가 막 나고 막 아저씨는 죽는다고 소리가 나고 때려갖고 이 다리가 막 다 찢어졌네요.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을 때 취해지는 임시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없고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치 중간에도 2번이나 폭행 신고가 있었습니다. 조치를 어기고 다시 함께 살다가 결국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시조치 위반 여부를 감독하거나 아니면 위반했을 경우에 피해자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등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간이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공권력이 강력하게 개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어려운 아내가 A씨와 분리를 원치 않았고 A씨가 70대 후반으로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강제로 분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일괄적으로 휴학 승인을 해준 뒤 다른 대학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방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142명 중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학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일부 학생은 있지만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없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휴학을 일괄 승인한 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오면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 학년 거를 가르쳐서 진급시킨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등 다른 대학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방위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동맹 휴학은 정당하지 않다며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교육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학교의 교수로서 또는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죠. 교육부도 오늘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긴급 소집해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40개 대학 중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습니다. 의정뿐 아니라 교내 갈등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11월까지 복귀하면 한 학년의 수업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유불리에 따라 당론을 바꾼다는 비판과 당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두 가지를 위임했습니다. 결론과 그다음에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 이 두 가지를 다 위임을 했습니다. 의총에선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정은 지도부로 넘긴 겁니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 있는 만큼 유예 수순을 밟을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당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또다시 금투세 논쟁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상당수가 금투세를 유예해 계속 끌려다니기보다 일단 폐지하는 게 낫다며 정권을 잡고 나서 주가 부양책과 함께 다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이 서생의 문제의식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집권이 중요하다며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불리에 따라 당론을 바꾼다는 비판과 당내 반발이 과제입니다. 당에선 유예나 폐지를 발표하더라도 추후 금투세 시행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금투세 폐기를 대가로 여당의 다른 법안의 통과를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들으며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세법 협상에 들어가는 11월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금값이 돼버린 배추나 상추 가격 때문에 농민도 소비자도 힘든데 그 사이에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매법인을 내세운 철강회사나 건설사 등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을 운영하는 중앙청과 중앙청과는 경매를 열어주는 대가로 생산자에게서 최대 7%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그간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봤습니다. 중앙청과의 모기업은 농산물과 전혀 무관한 건설업체, 태평양 개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3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중앙청과는 334억 원을 태평양 개발에 배당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100%에 달합니다. 다 배당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거의 전액이 매년 모기업으로 지급되었다. 또 다른 도매법인인 동아청과는 당기 순이익 76%가 원양어업 전문업체에, 서울청과는 당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이 철강선 제조업체에 배당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수수료 수익이 늘었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모기업만 배불린 셈입니다. 농업농촌과 거리가 먼 건설업 또는 일반 서비스업의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은 농산물의 유통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와중에 도매법인 수익을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도매법인이 챙기는 경매 수수료 상한 7%를 폐지하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한눈에 봐도 부실한 이 급식 사진은 경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실제 먹는 식사입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4,000원을 넘는데 소방관들 한 끼 식사는 이보다도 못한 3,000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불붙은 건물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 나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지고 갑작스러운 폭발이 나도 마지막 불씨를 잡아야 쉴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소방관들이 끈 불 15만 3천 건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출동 전후 어떤 밥을 먹을까요? 지난달 26일 울산 지역 한 소방서 아침입니다. 쌀밥에 달걀 부침 2장, 고추장과 김치, 멀건 국물이 전부입니다. 한 끼 4,616원의 밥을 준비하다 보니 식판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19개 지역의 소방서 한 곳씩 표본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7곳의 한 끼 식대는 5,000원도 채 안 됐습니다. 가장 싼 밥 대구의 3,112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먹고 불 끌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도시락을 싸오겠다. 급식 거부를 하고 그런 센터도 있었어요.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 밖에 나가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끼니를 제때 챙기는 건 포기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불 끄고 하면 원래 길에서 다 그냥 먹고 구색을 갖추고 그런 게 없으니까 빨리 먹고 또 교대해주고. 출동 전후 먹는 급식이라도 든든히 챙겨줘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중동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전방위 폭격에 나섰고 이란을 겨냥한 재보복 작전도 미국과 미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경을 넘어 헤즈볼라와 치열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 베이루트에도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 후보인 사피에딘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에는 전폭기까지 띄워 하마스 지역 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대한 재보복도 준비 중입니다.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이미 홍해에서 상선들을 위협해온 후티 방군은 보란 듯이 유조선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And that, of course, would then add a significant risk premium to oil in that. I mean, if you take out installations and rent, easily you go to $200 plus.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JTBC 이재혜입니다. 큰 기대 속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실망하고 여행을 망치게 되는 게 외국인만 차별하는 바가지를 경험할 때입니다. 택시부터 유명 시장까지 잊을만 하면 외국인 상대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는데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직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차인 중국인 유학생 리즈민 씨와 제가 서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변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까다로워한다는 택시 타기. 승객이 몰리는 때라 일반 택시는 잡기 어렵고 그나마 서 있는 건 대부분 모범 택시입니다. 모범 택시를 처음 본다는 리즈민 씨는 요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당황합니다. 남산 how much? 미터? 미터 is expensive.
지난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범택시는 승객이 탑승 전에도 요금을 알 수 있게 겉면 유리창에 요금표를 붙여야 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No, I can't make the difference. But now you told me, so yes. Yeah. So you don't know. You took a taxi like just to go home, and you pay too much. No, it's not fair. 조금 더 친절하게 정보가 안내됐으면 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광장시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는 음식량과 가격을 둘러싼 바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말 서울시는 상인들에게 정량 표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가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즈민 씨와 간 분식집도 마찬가지. 메뉴판을 봐서는 몇 인분을 시켜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We want to order this one and two people. How can I order? 음식을 주문한 후 물을 달라고 하자 1,000원 가격표가 붙은 생수병을 가리킵니다. Water. Where is it? It is no free. 그제야 있다고 말합니다. 就是他们是知道我们是来拍摄，对，所以估计会告诉我们是有免费的水。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이 나오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I don't understand how big, you know, one dishes. It's small or it's not small. I don't see this on the picture, so I can understand. 시장 초입에 있는 가게 20곳 중 정량 표시를 한 가게는 단 한 곳뿐. 이 상인은 바가지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죠. 그냥 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잖아요. 사람들은 고쳐야 돼요. 광장시장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여론은 점차 나빠지는 모양새입니다. There was some YouTuber who was, What they say? criticized. She was eating, and she had paid like 7,000 won for her food, and then she witnessed a tourist also come, and apparently the person selling the food charged the tourist 10,000. 저와 함께 둘러본 서울 관광지의 몇 년 어떠셨나요?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대한민국 관광업계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미식 축구에 빠져든 손흥민 선수. 그런데 이 걱정했던 허벅지 부상이 결국 10월 월드컵 예선 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축구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혼란스러운 홍명보호는 9심점마저 잃게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무리를 시켜가지고 선수를 어려움에 겪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을 다친 후 일주일 만에 손흥민은 축구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홍현석을 받아들였지만 공백은 크게만 느껴집니다. 지난달 오만 원정에서도 무승부로 치닫던 승부를 되돌린 건 손흥민의 골이었습니다. 골이나 도움으로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고 주장으로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까지 도맡아왔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없다면 팀 내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월드컵 3차 예선 첫 상대는 아시안컵에서 2번 만나 한 번도 못 이겨본 요르단입니다. 험난한 원정 경기입니다. 더구나 해발 900m 고지대에서 경기를 치러 우리 선수들에게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조에서 강팀으로 꼽히는 이라크입니다. 요르단 대표팀은 일찍 합숙 체제로 돌입하며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Because we are like a family. We are like believe in ourselves. We play so many years together. Maybe more than. 요르단도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골잡이 알타마리가 부상을 당했지만 일단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틀 뒤 K리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소집돼 요르단으로 떠납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가을 야구가 축제라지만 누군가에겐 잔혹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을 야구에 못 가거나 중도 하차한 팀의 감독들은 팬들의 야유에 시달렸는데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뒤 두산의 이승엽 감독은 퇴진 요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경기가 끝났지만 팬들은 선수단 출입구 부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을 향한 불만을 토해냅니다. 두산은 KT를 상대로 가을 야구 2경기에서 한 점도 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4위가 5위의 준 플레이오프 자리를 내준 건 처음 있는 일. 무엇보다 타선이 침묵하면서 힘 한 번 못 써본 게 아쉬웠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분노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5위 결정전이 끝난 뒤 SSG 이승용 감독에게도 퇴진 요구가 일었습니다. 단기전 패배를 오롯이 감독 탓으로 돌리기가 어렵지만 팬들은 가을 야구에 오르지 못했다고 또 너무 일찍 떨어졌다며 그 책임을 감독에게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 졌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팀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지게 되면 아쉬울 게 없는데 우리가 만든 팀들을 감독이 해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팀과 하나가 되는 우리 야구의 독특한 팬 문화는 열망이 큰 만큼 실패에 대한 실망도 더 크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분노가 끊임없이 표출할 대상을 찾아가는데 그 분노 표출의 대상을 찾아가는 맥락에서 스포츠 안에서도 똑같이 천만 관중으로 더 뜨거워진 열기만큼이나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팬들의 목소리는 가을 야구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에 두터운 옷을 입고 나오면 낮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죠?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단풍은 더욱 알록달록 물들어가는데요. 오늘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길어진 폭염에 평년보다는 6일 정도 늦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2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따사롭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 내륙 지역은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에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2도 선이 예상되고요. 부산은 17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대구, 창원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따스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